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자화상에서 펴낸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고 결론이 그냥 짜증이 나서 소개글 쓰기를 마냥 미루고 있었습니다. 닉이 개츠비에게 당신은 그 사람들 전부를 한데 모아 놓은 것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닉의 마음과 동화돼서 개츠비를 응원하고 닉이 그 말을 하고 내내 기뻐한 이유도 알 것 같았습니다. 또 뷰캐넌 부부를 향해 결국 톰과 데이지는 이기적이며 부주의한 인간들이었다 하고 평가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처지만을 생각하고 죽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죽어버린 사람도 죽음이라는 사실이 안타까운 것이지 그 사람들이 살았을 때 그들의 행동이 올바른가 하는 도덕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 누구도 당당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들이 허망하게 느껴지고 개츠비의 노력과 열망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자 어쩌면 이 소설의 결론이 더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가 소설을 발표했던 1925년보다는 작가 사후에 더 인기가 많은 소설입니다. 그럼 1차 세계대전 이후 허황된 물질주의와 도덕적 해이, 쾌락을 추구하는 1920년대 재즈의 시대를 지금 만나러 가시죠. 위대한 개츠비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 제1장 내가 아직 어리고 상처받기 쉬운 나이에 아버지는 나에게 충고의 말씀을 해주셨다. 누구를 비판하고 싶어질 땐 말이야.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리는 만큼 그렇게 좋은 처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 아버지는 그 이상의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 우리 부자는 서로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이상할 정도로 통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그 말 속에는 더욱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나는 판단을 보류하는 버릇을 갖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상한 성격의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해 왔으며 나는 그들의 시달림을 받게 되었다.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들은 나 같은 평범한 인간이 나타나면 당장 알아차리고 강한 애착을 보였다. 나는 대학을 다닐 때 정치적이라고 부당한 비난을 받았다. 왜냐하면 난폭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은밀한 고민거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밀들은 나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들의 비밀이 나에게 알려질 것 같은 확실한 기미가 보이게 되면 나는 딴청을 해서 차단을 시켜버렸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자기의 비밀을 친근하게 드러내는 방법이나 그것을 알리는 말들은 흔히 남의 것을 따라서 모방하는 게 대부분이었다. 판단을 보류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한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지난날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얼굴로 설교를 했던 것을 나 또한 흉내내고 있지만 나의 관대한 태도를 자랑하는 이면에는 관대함의 한계가 존재한다. 작년 가을 내가 동부에서 돌아왔을 때만 해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유니폼을 입은 것처럼 같은 모습을 보이고 또한 정신적으로 주의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고 바랐다. 나는 어떤 특권이라도 부여받은 눈빛을 하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데 오직 개츠비 한 사람, 이 사람만이
나의 바람을 벗어나는 예외가 되었다. 개츠비는 내가 경멸하고 비웃는 세상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그에게는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개성이 있었고 고양된 감수성과 예리한 민감성도 존재했다. 그러한 민감성은 창조적 기질이라고 그럴듯하게 불리는 무기력하고 활기 없는 감수성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였다. 그것은 희망을 갖게 하는 탁월한 재능이었으며 로맨틱한 기민함과 같은 것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일찍이 발견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기질이었다. 그렇다. 결국 마지막에는 개츠비가 옳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인간에 대한 절망적인 슬픔이나 주체 못할 기쁨에 대하여 내가 잠시나마 관심을 차단한 것은 개츠비를 희생하게 만드는 것, 개츠비를 더럽힌 먼지 같고 불결한 사람들 때문이었던 것이다. 우리 가문인 캐로웨이가는 3대에 걸쳐 이곳 중서부의 도시에서 부유한 생활을 누려온 명문가이다. 우리는 버클루 공작의 자손이라고 전해진다. 가문의 기반을 닦아놓은 사람은 할아버지로서 그는 51세 때 미국으로 건너왔다. 남북전쟁이 벌어졌을 때 할아버지는 사람을 사서 대신 출전시키고 철물 도매상을 차렸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그것을 물려받아 오늘날까지 운영 중이다. 나는 할아버지를 본 적은 없으나 아버지 사무실에 걸린 다소 완고해 보이는 표정의 초상화를 자세히 보다 보면 내가 그분을 닮은 느낌이 든다. 나는 1915년에 아버지보다 25년 늦게 예일 대학교를 졸업했다. 곧이어 위대한 전쟁이라고 알려진 게르만 민족의 이동에 참전했다. 이 전쟁에서의 역습은 통쾌하기 이를 데 없어서 집에 돌아와서도 쉽게 흥분이 가라앉질 않았다. 더 이상 중서부 지방은 활발한 세계의 중심지가 아니었다. 마치 황량한 우주의 한 자락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동부로 가서 주식시장에 관한 일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당시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증권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글쎄, 괜찮겠지. 나의 결심에 주변 사람들도 여러 의견을 내놓으며 매우 진지한 얼굴로 승낙을 했다. 아버지는 1년 동안 재정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했다. 어쨌든 나는 22살이 되던 해 영원히 머무를 생각으로 동부에 왔다. 1922년 봄의 일이었다. 당장에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는 동부 도시에서 방을 구하는 일이었다. 그러던 중 회사의 한 젊은 친구가 도시에서 좀 떨어진 시골에 있는 집을 하나 얻어 같이 사용하면 어떠하겠냐는 제안을 하였다. 우리는 비바람에 색이 바랜 월세 80달러짜리에 허술한 방갈로 한 채를 찾아냈다. 그러나 막상 이사할 무렵에는 그가 워싱턴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혼자서만 이사를 하게 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개 한 마리와 낡은 다찌 자동차 한 대뿐이었다. 다음으로 잠자리를 살펴주고 아침 식사를 마련해줄 핀란드 출신의 여인을 고용했다. 며칠 뒤 아침, 나보다 늦게 이곳에 온 어떤 사람이 나를 불러 세우고 길을 묻기 전까지 하루 이틀 정도는 무료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웨스트에그 마을은 어느 쪽입니까? 그는 힘없이 물었다. 나는 그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나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안내자요, 개척자이며 이 고장의 토박이가 되었다. 그는 우연하게도 이 지역의 이웃이 된 자유를 나에게 준 셈이었다. 그리하여 햇빛과 함께 푸른 잎이 자라나는 것을 보며 새로운 생명이 여름과 함께 시작된다는 확신과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흥분 어린 시간을 가졌다. 나는 읽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건강도 길러야 했다. 그래서 은행 업무며 신용대출, 투자 신탁에 관한 책 12권을 샀다.
그 책들은 조폐국에서 방금 나온 지폐처럼 붉은 빛과 금빛으로 반짝였다. 그 책들은 오직 마이더스와 모건, 메세너스만이 알고 있는 눈부신 비밀을 풀어줄 것 같은 약속을 하고 있었다. 나는 모든 전문가들 중에서도 가장 보기 드문 원만한 인간이 될 생각이었다. 다음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진리였다. 인생이란 또 다른 창에서 보면 아주 성공적으로 보이게 마련이다. 내가 북미에서도 가장 독특한 지역 중의 한 곳에다 집을 빌렸던 것은 아주 우연한 일이었다. 그 집은 뉴욕에서 동쪽으로 뻗어나간 길쭉하고 너저분한 섬 롱아일랜드에 있었다. 나는 그곳에 웨스트 에그에 살고 있었는데 나의 집은 웨스트 에그의 끝부분에 있었으며 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나의 집은 양쪽에 거대한 두 저택 사이에 끼어 있어 초라해 보였다. 특히 오른쪽의 저택은 어떠한 기준에서 보더라도 굉장한 모습이었다. 노르망디에 있는 호텔 드 비유를 본떠 지은 것으로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탑과 대리석으로 된 수영장, 5만 평이 넘는 잔디밭과 정원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개츠비의 저택이었다. 그 저택에서 본다면 내 집이야말로 눈에 가시 같은 것이었겠지만 아주 작은 가시였기에 그리 신경 쓸 거리도 되지 못했다. 나의 집은 그 호화로운 저택보다 위쪽에 있었으므로 바다가 보이고 저택 정원의 한 모퉁이 잔디도 볼 수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대부호와 가까워졌다는 위안도 가져볼 수 있었다. 월세 $80짜리 집에 살면서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의 맞은편에는 하얀 저택들이 해변을 따라 반짝이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내가 톰 부캐넌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그곳으로 차를 몰고 간 바로 그 여름날 저녁부터 시작된다. 데이지는 나의 육촌 여동생이고 톰은 나와 대학 시절에 안면이 있었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그들과 함께 시카고에서 이틀을 보낸 적이 있었다. 데이지의 남편은 운동의 재주가 남달랐다. 특히 예일대학의 미식축구 선수로서는 막강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국가적인 인물이었었는데 21살 때 전성기에 탁월한 재능을 보여주었고 그 뒤의 모든 것은 내리막길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의 집안은 엄청난 부자였다. 대학을 다닐 땐 돈을 물쓰듯해 비난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래서 시카고를 떠난 지금도 남들이 보면 놀랄 정도의 멋들어진 모습을 하고 동부로 왔다. 예를 들면 레이크 포레스트에서 이사를 올 때 한때의 폴로 경기용 작은 말을 끌고 같이 오는 그런 시기였다. 나와 비슷한 세대로서 그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들이 무슨 이유로 동부로 건너왔는지는 모른다. 특별한 일 없이 프랑스에서 1년을 지냈고 그런 후에는 폴로 경기를 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면서 즐겼다. 데이지는 옮길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나는 데이지의 마음은 알 수 없었으나 톰이 다시는 할 수 없는 미식축구의 추억을 그리워하며 끝없이 방황해 왔음은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따스한 바람이 부는 어느 저녁날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두 옛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스트에그로 차를 몰았다. 톰 부캐넌은 으리으리한 저택의 현관에서 승마복을 입은 채 다리를 벌리고 서 있었다. 뉴 헤이번의 대학 시절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억센 머릿결에 30대 남자로서 굳게 담은 입과 교만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승마복이 지닌 여성스러운 우아함조차도 그 건장한 몸집에 엄청난 힘을 가리지 못했다. 번쩍이는 부츠도
팽팽하게 부풀어 맨 위의 끈이 터질 듯 했고 얇은 위돈 밑에는 어깨가 움직일 때마다 근육이 꿈틀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지렛대와 같은 근육을 지닌 위압적인 육체였다. 그의 목소리는 고음에다가 허스키하고 상대방을 압도하는 듯한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말하는 음색이 깃들여져 있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그의 언행을 미워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이봐, 이런 일들에 관한 나의 의견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내가 너희들보다 힘이 세고 남자답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같은 4학년 모임에 들어있었는데 그는 나를 인정하면서도 내가 자기를 좋아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인상을 그의 거칠고도 도전적인 태도에서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햇빛이 비추는 현관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긴 좋은 곳이야. 라고 그는 말하면서 한쪽 팔로 나를 돌려 세우더니 넓적하고 큰 손을 휘둘러 바로 눈앞의 경치를 가리켰다. 이탈리아식 정원과 장미화단, 그리고 저편 바닷가의 모토보트가 멀리 내다보였다. 전에는 드메인이라고 하는 석유업자의 소유였지. 그는 품위를 갖추더니 내 몸을 다시 돌려 안으로 안내하였다. 그만 안으로 들어가지. 우리는 천장이 높은 복도를 지나 밝은 장밋빛의 장소로 들어갔다. 창문들은 조금씩 열려서 선명한 세계잔디의 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의 한쪽 끝을 밖으로 날리게 하다가 이내 설탕이 덮인 웨딩 케이크처럼 생긴 천장 쪽으로 불기도 하고 다시 해수면으로 날아가 포도주 빛깔의 카펫 위에 잔물결 같은 그림자를 들이우기도 했다. 방 안에서 오로지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는 엄청나게 큰 긴 의자 하나뿐이었는데 그 위에는 젊은 두 여자가 앉아 있었다. 두 여자 중 더 젊은 쪽은 모르는 이였다. 또 한 여자, 데이지는 일어나려고 했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몸을 약간 굽혔고 조금은 어색했지만 매력적인 웃음을 지었다. 나 역시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저는 행복해서 무력해지고 말았어요. 그녀는 매우 기발한 말이라도 한 것처럼 또 한 번 웃었다. 그리고 잠시 내 손을 잡고 내 얼굴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보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데이지의 버릇이었다. 그녀는 저 여자의 이름은 베이커라고 속삭이며 내게 알려주었다. 그녀의 속삭이는 말버릇은 상대방을 자기 쪽으로 기울이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터무니없는 험담이지만 이런 속삭임은 그녀의 매력을 조금도 떨어뜨리지 않았다. 베이커 양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다. 그리고 내가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데이지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나긋하게 귀를 휘감는 목소리로 여러 가지를 묻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남자라면 잊어버리기 힘든 어떤 흥분 또는 자극이 담겨 있었다. 부드럽게 노래하듯 한 박자로 이봐요 하는 속삭임. 그녀가 방금 즐겁고 신나는 일을 했다는 암시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목소리였다. 나는 동부로 오는 도중 시카고에서 하루를 보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 대한 애정과 안부를 전하더라고 얘기해 주었다. 그들이 저를 보고 싶어 하던가요? 그녀는 황홀한 기쁨에 흥분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도시가 온통 허전했어. 모든 차들이 장례식 조화처럼 왼쪽 뒷바퀴를 검게 칠하고 북부 해변에서는 밤새도록 바람이 슬프게 불어댔지.
어머, 굉장해요. 우리 돌아가요, 톰. 내일 당장. 하고 말하더니 엉뚱한 말을 덧붙였다. 아이를 보셔야죠? 보고 싶어. 3살이에요. 지금 잠들어 있어요. 지금껏 본 적이 없었나요? 한 번도 못 봤어. 그렇다면 더 봐야지요. 꼭 한 곳에 있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거리던 톰 뷰캐넌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네, 자네 지금 뭐라고 있지? 증권 장사. 어디에서? 나는 사무실 이름을 말했다. 들어본 적이 없는 곳인데? 그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이것이 나를 언짢게 만들었다. 이제 알게 되겠지. 나도 간단하게 대답했다. 동부에 머물게 되면 곧 알게 될 거야. 나도 동부에 있을 거니까 걱정할 거 없네. 그는 말하면서 데이지를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나에게 시선을 돌리며 뭔가 경계라도 하는 듯 말했다.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이때 베이커 양이 입을 열었다. 당연하죠.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말이라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이 방에 들어온 이후 그녀가 처음 한 말이었다. 몸이 굳어져 버렸나 봐. 그녀가 투덜거렸다. 소파에 너무 오랫동안 누워 있었어. 그렇다고 내 얼굴을 너무 빤히 쳐다보며 말하지 마. 데이지가 대꾸했다. 나는 너를 뉴욕으로 데려갈 수 없나 하고 오후 내내 준비했어. 아니, 난 사양하겠어요. 베이커 양은 마침 조리실에서 방금 가져온 넉 잔의 칵테일을 보면서 말했다. 난 지금 무조건 체중 조절을 하는 중이니까. 톰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는 순식간에 칵테일을 쭉 들이켰다. 당신이 한 일을 보면 대단해. 나로선 엄두도 못 내지. 나는 베이커 양을 보면서 그녀가 한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다. 그녀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웠다. 날씬하고 가슴이 자그마한 여자였다. 창백하고 어딘가 불만스러운 듯한 매력적인 얼굴에 다소곳한 관심을 나타내면서 회색빛에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나는 전에 어디에선가 본 것 같은 아니면 사진 같은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웨스트 에그에서 사신다고요? 그녀는 경멸하듯이 말했다. 거기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직 한 사람도 개츠비라는 사람을 모르세요? 개츠비? 하고 데이지가 물었다. 어떤 개츠비? 내가 미쳐 이웃이라고 대답하기 전에 하인이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려왔다. 톰 뷰캐너는 그 억센 팔을 다짜고짜 내 팔에 찔러놓고는 마치 체스판에 말을 옮기듯 나를 연회장으로 데리고 갔다. 두 여자는 양손을 엉덩이에 살짝 얹은 채 우리보다 앞서 걸음을 옮겼다. 네 자루의 촛불이 부드럽게 부는 바람 속에 흔들리고 있었다.